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입니다. 1장이 이제 토공입니다. 토공의 1절에 일반 토공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목시공기술사라는 걸 하게 되면 토목시공기술사입니다. 그죠? 이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지금 이제 용어를 하게 될 텐데, 그죠? 토목이라는 애가 붙어 있는 시공기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흙에 대한 개념이에요. 흙에 대한 개념. 흙에 대한 개념입니다. 토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험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흙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흙의 성질 그리고 흙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기본적인 답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답의 퀄리티가. 토목을 하면서 그래서 시험에도 그걸 물어보죠. 뭐 Q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뭐 안반의 그 분류법이라든지, 뭐 우리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흙에 대해서 알아야지 답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본은 흙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흙의 기본적 성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은 우리 시험에서의 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바로 점성토와 사질토로 나눠집니다. 사질토. 점성토와 사질토로 나눠지죠. 사질토의 기준은 뭡니까? 점성토의 기준은 뭐고 사질토의 기준은 뭡니까? 뭡니까? 자, 사질토란 우리가 해보면 점성토란 먼저 해보면 실트 이하의 입경입니다. 실트 이하의 입경입니다. 입경을 주로 합니다. 주. 자, 우리가 주로 한다는 말은 이 주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는 이 입경을 가진 애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50% 이상을 가질 때 우리는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트 이하의 입경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립토가 결합된 흙을 우리는 점성토라고 부릅니다. 점성토. 조립토라고 하면 모래 이상의 흙이에요. 모래 이상. 즉 사질토 이상의 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질토 이상의 흙을. 그럼 실트라는 거는 0.005mm에서 0.005에서 0.074까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바로 이 0.074라는 숫자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실트하면 0.074. 딱 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0.074라는 거 보시고. 자, 사질토라는 거는 모래를 주로 합니다. 아까 주라고 하는 말을 쓰면 50% 이상이라고 했죠. 모래가 50% 이상입니다. 50%. 모래를 주로 합니다. 모래를 주로 하고, 그죠? 여기에 자갈과 세립토가 결합된 행태가 우리는 사질토라고 부릅니다. 사질토라고.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거는 아까 0.074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겠죠. 그래서 0.074부터 2mm죠. 2mm. 2.0mm까지. 의 흙을 모래라고 하고, 자갈이라고 하는 거는 2mm부터 75mm까지. 를 자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립토라는 거는 실트 이하의 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요 기준 0.074라는 기준하고 75mm라는 기준 75mm라는 기준 그리고 2.0은 알아야지. 이 세 개를 왜 알아야 됩니까? 요 세 개 기준, 그러니까 실트의 기준, 모래의 기준, 자갈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지 나중에 입경 가적 곡선을 그리게 되면 구분을 적는 이 횟수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보세요.
여기다 실트, 모래, 자갈 이렇게 적는 게 공대생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0.074 적고 2mm 적고 여기에 75mm 적는 게 이게 공대생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숫자 기본적으로 공대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요 세 개 숫자만큼은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흙을 가지고 지금 현재 토목시공기술사에 나오는, 그죠? 대부분의 적용되는 시험이나 공법에 적용되는 흙의 기준이 요걸로 그냥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그냥 어차피 지금 기술사 공부하면서 흙을 분류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1번 흙의 기본적 성질 보시죠. 자, 흙의 기본적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 나오지만 이제 여기다 적어 볼까요? 흙의 삼상도입니다. 흙의 삼상도. 자, 흙의 기본적 성질이라는 거는 흙의 삼상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흙의 삼상도. 흙의 삼상도를 기본으로 잡으셔야 돼요. 흙의 삼상도. 자, 흙의 삼상도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공기, 물, 토립자로 구성된 이 형태의, 그죠? 세 가지 형태의 삼상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공기,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걸 삼상도라고 합니다. 삼상도. 자, 여기서 이제 삼상도에 대해서 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삼상도에서 좌측은, 소님들 보시기에 좌측편은 지금 도면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최적 개념으로 가고, 최적의 개념으로 가고, 우측편은 중량의 개념으로 갑니다. 중량의 개념으로. 우측편은 중량의 개념으로 가죠. 자, 그래서 밑에 대제목 3번에 흙의 기본적 성질 보시면 간극비, 간극률, 포화도, 함수비, 함수율, 비중, 단위 중량, 상대 밀도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간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간극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간극, 여기다 써야 돼요. 간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전부 다 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함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전부 다 중량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죠? 간극이라는 게 공기죠. 보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드. 그래서 V라고 쓰지 않습니까? V의 약자가, 원어가 보이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이드라는 단어, 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간극이고, 물이라는 거는 무게가 있죠. 그래서 그 물을 쓰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라는 단어를 써서 함수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간극비라는 거는 토립자의 용적에 대한 간극의 용적비죠. VS분의 VV. 이건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하기는 웃기고, 토목 기사 시간에 이거 기사 공부할 때 한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간극률 보시면, 간극률에는, 그죠? V분의, 흙의 전체 용적분의 VV. 최적의 용적이죠. 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간극의 전체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하고 물, 이 공기하고 물은, 그죠? 암밀이라는 걸 가하게, 흙에다가 암밀이나 다짐을 가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옆으로. 누를 넣었을 때 이동이 가능한 애들이 전부 다 간극이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공기하고 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게 VV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흙의 용적에다가 간극 용적의 백분율을 하게 돼서 뒤에 률자라는 게 붙죠. 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곱하기 백분율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게 아닌 게 딱 하나뿐이죠.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 간극비 공식에다가, 간극비 공식이란다. 전체 흙의 용적에다가 전체 흙의 용적에다가 간극 전체의 용적을 곱하기 100으로 했을 때 간극률이라고 한다. 용적의 백분율이다라는 거죠. 용적의 백분율이다. 3번 포화도 보시면 간극 속 물 용접의 비율로서 흙이 포화 상태에 있으면 S=100이 되며, 그죠? 그 S는 saturation, 그죠? 침수 이런 뜻이죠.
포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100%를 말하면 완전히 건조되어 있으면 S는 제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 공식 한번 봐놓으시면 되고, 함수비 같은 경우에 토립자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100분율이죠. 함수비. 노건조 상태의 B는 함수비는 제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단어는 율이 적히면 전부 다 곱하기 100은 알겠는데 함수비도 곱하기 100을 하죠. 100분율은. 그죠? 그러니까 함수비 얘만 다릅니다. 함수비만.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함수율이라고 하는 흙 전체 중량분의 물 중량의 100분율을 우리는 함수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 비중을 보시면 비중이란 사도시에서의 물의 단위 중량을 우리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시라는 거죠. 사도시. 왜 하필이면 사도시입니까? 비중할 때 왜 사도시를 씁니까? 왜 사도시를 써요? 사도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라는 게 최적이 변할 때, 그죠? 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죠. 사도시 때의 최적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최저점에, 이게 사도시예요, 사도시. 사도시. 최저점일 때, 최적이 최고 작았을 때, 가장 압축률이 높을 때, 그때의 온도를, 그때의 그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중이라고 하고요. 단위 중량이란 습윤 단위 중량, 자연 상태에 있는 흙의 중량을 이에 대응한 용적으로 나눈 값으로 흙의 다져진 상태, 입경과 입도의 분포, 함수비에 따라서 변화한다 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건조 단위 중량이란 건 흙을 노건조 시켰을 때의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이란다. 포화 단위 중량, S가 100일 때, 흙이 수정에 있거나 모관작용에 완전히 포화됐을 때의 단위 중량, S가 100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S가 100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중 단위 중량, 흙이 지하수 아래에 있으면 부력을 받으므로 이때의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에서 부력을 뺀 만큼 감소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시험에도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에 상대 밀도, 조립토의 느슨한 상태와 조밀한 상태의 간극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 있죠? 조립토. 조립토. 모래 이상의 흙이죠. 모래 이상이에요. 그래서 상대 밀도라는 거는 어디 흙에 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사질토겠죠. 그리고 다짐에 의해서 그 값이, 상대 밀도 값이 중요하게 되겠죠. 사질토에서의 중요 성질은, 사질토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질들은, 사질토의 공학적 성질을 볼 때는 전부 다 상대 밀도로 판단합니다. 상대 밀도. 자, 표준간입 시험을 하죠. 표준 시험에서 그 흙의 연약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N치를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거 할 때 뭐하고 비교해 봅니까? N치를 무슨 값으로 뽑아냅니까? 상대 밀도 값으로 뽑아내죠. 상대 밀도. 그 이유가 뭡니까? 표준 간입 시험이 주로 어떤 흙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사질토에서라는 말이 정의에 들어가죠. 사질토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 밀도 값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사질토에서 하기 때문에. 점성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같이 쓰긴 하지만. 자, 그거 알아 놓으셔야 되겠고, 각각의 내용이, 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간극이란 단어를 쓰는 거. 즉, 간극비하고 간극률 1번하고 2번이라는 애는, 1번하고 2번이라는 애는 뭐에 대한 겁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최적, 즉, 용적에 대한 비죠. 비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함수비하고 함수율은 뭐에 대한 겁니까? 그죠? 중량비가 되겠죠. 중량비가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 2번 보세요. 간극비입니다. 간극비. 간극비. 보이드 레이티오 대가 있죠. 다른 말로 간극비라는 말을, 이 간극비라는 말을 예전에는 뭐라 불렀냐면 이걸 공극비라는 말로도 불러요. 공극비. 공극비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공극비. 요 단어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선생님.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정말 지금 같은 시험 문제 내면 낼 수도 있어요. 원체 쉽게 내주니까 한번 내줄 수도 있어요. 인간미 있게. 한번 내줄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간극비, 뒤에 보면 함수비, 그 다음에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있고 액성 한계, 소성 지수 쭉 7번까지 문제들이 쭉 나오죠.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뭡니까, 소영이? 특징이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답안을 쓰는 유형 중에서 시험? 아니 간극비를 보고 시험이라 생각을 합니까? 간극 시험도 아니고 간극비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보세요. 항상 정의에 2번 보세요. 뭐가 적혀있습니까? 예? 간극비 밑에 2번 뭐 적혀있습니까? 공식 적혀있는 거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수행이 대제목 3번 뭐 적으실 거예요? 요 간극비가 시험에 나왔다. 흑의 간극비가 시험에 나왔다. 대제목 3번은? 예. 1번 정의 적을 거고 2번 공식 적을 거고 공식 옆에 뭐 적는다? 법내 적는다. 공식은 어떻게 한다? 빡세게 친다. 빡세게 친다. 그죠? 이 기계화 시켜.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대제목 3번 제목은 뭐다? 간극비가 흙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계속 보라 했잖아. 내가 붙이라고 붙였어요. 붙였어요. 내가 붙이라 했죠. 계속 보라 했잖아. 지금부터 보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야기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간극비가 흙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그 3번 보세요. 간극비의 성질. 간극비가 크면 전단 강도가 적어지고 간극비가 크면 지지력이 작아지고 간극비가 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름만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에요.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내 4번은 뭐 적어요? 저렇게 생각 안 나죠? 그럼 뭐 해야 돼? 비교. 그렇지, 뭐 하고? 간극률하고. 간극률하고 해도 되고 옆에 있는 함수비하고도 해도 되죠. 책 옆에. 책 옆을 쳐다보라 했지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영이? 그럼 답이 1, 2, 3, 4번 다 적혀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함수비가 나왔다. 함수비 나오면 뭐 비교해야 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적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영이? 함수비가 시험에 나왔다. 대제목 3번은? 함수비가 야. 함수비가 미치는 영향. 뭐해? 흙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상을 생각하라 했잖아. 이 간극비의 대상이 뭔지, 함수비의 대상이 뭔지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간극비를 콘크리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흙이라고 적혀있죠? 예? 대상이 있잖아. 이미 줬잖아. 근데 뭘 그걸 헤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헤매면 안 돼요. 빡빡빡빡 기 나와야지. 공부 안 했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알겠다.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문제 하면서 이게 지금 저번 주 한 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선생님,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다시 한 번 더 정신교육 들어갑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시험장에서 답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올 확률이 99%죠? 간극비 나오겠습니까? 함수비 나오겠습니까? 낼 수도 있긴 있지만, 근데 미친 셈 치고 낼 수도 있죠? 내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내 머릿속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쓸 수 있다 했죠, 분명히. 뭐 써야 되는지 알잖아, 이게. 책에 보면 그럼 뭘 써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영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흙의 간극비입니다. 그래서 간극비가 크면 간극비의 성질을 보세요. 간극비가 크면 전단 강도 적어진다, 전단 지지력 적어진다 되어 있죠. 간극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안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극비라는 거를 선생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수록 좋습니까? 줄일수록 좋은 거죠. 그죠? 내 현장에 있는 흙이 간극비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대제목 4번에 이런 것도 넣지 않았을까요? 간극비의 현장 저감 대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간극비가 흙에 미친 영향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것인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집안을 개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간극비의 감소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가 있죠. 이름은 다르지만 감소 대책이라는 말이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저감 대책이라는 단어가 좋겠습니까? 저감 대책이라는 단어가 더 시공틱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이거 그대로 뺏길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문도 끝도 안 하고 생각 안 나면 꺼야지. 일단 줄 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극비의 성질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문제 보면 간극비가 크면 전당 강도가 적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적어진다. 자, 그래서 전당 강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강도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31번. 31번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흙의 전당 강도입니다. 흙의 전당 강도는 정말 흙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전당 강도라는 애가 31번에. 그죠? 전당 강도라는 애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나오죠. 얘가. 그래도 언제입니까? 이번 시험이죠. 이번에 다른 기술사에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전당 강도를 우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래서 흙의 전당 강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전당 강도. 전당 강도가 뭡니까? 흙의 전당 강도가. 전당 강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전당 강도라는 단어는 앞에 무언가를 붙이고 나옵니다. 흙이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천일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흙에서의 고유한 자, 이런 단어가 있죠. 품질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품질 특성. 그 어떠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을 우리는 품질 특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콘크리트의 품질 특성은 뭡니까?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철근입니다. 철강이나 강재의 품질 특성은 뭐겠습니까? 인장 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흙에서의 품질 특성은 뭐겠습니까? 전당 강도입니다. 흙은 전당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전당 강도 is 지지력입니다. 전당 강도가 곧 지지력입니다. 그 흙의 지내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흙의 품질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 품질 특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흙의 전당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전당 강도의 정의를 보니까 보세요. 흙의 성질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성질과 역학적 성질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역학적 성질은 전당 강도, 안밀, 투수성 등이 있다.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전당 강도는 흙의 가장 중요한 역학적 성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품질 특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죠? 품질 특성으로서 기초의 하중이 그 전당 강도 이상의 흙은 붕괴되고 기초는 치마 전도되면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알 수 있다.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냥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의가 없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흙의 전당 강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요거 일단 요만큼 지우고 흙의 그죠? 파괴 가능면에서 파괴 가능면이라 적어도 되고 파괴 예상면이라 적어도 됩니다. 파괴 가능면에서 전단 저항을 할 수 있는 최대 저항값입니다. 최대 저항값 이러면 안 되지. 역이니까 저항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항역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도와 응력. 그냥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스트레스, 스트렝스.
그죠? 이게 strength고 이게 stress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강도와 응력의 차이가 뭡니까? 계산하는 값은 강도나 응력이나 A분의 P죠. 그죠? A분의 P입니다. 강도와 응력의 차이가 뭡니까? 강도와 응력의 차이. 이게 면접 가면 어마무시하게 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필기에서도 물어봤어요. 강도와 응력의 차이는 뭡니까? 응력은 외부에 주어지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예. 최대값. 예. 강도는 외부에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외부에 주어지는 최대값.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하고 응력입니다. 강도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이고 응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인 값인 이유는 얘는 외부 힘에 대한 최대 강도의 최대 저항 값을 이야기해요. 이 책상의 상판은 응력이 크다라는 말을 씁니까? 이 책상의 상판은 강도가 크다라는 소리를 합니까? 강도가 크다라는 소리죠. 왜? 강도가 크다라는 말이 얼마입니까? 강도가 30N이다 라고 하는 거는 30N까지만 이게 버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최대 저항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30N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응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분필에 10N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0N의 강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저항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적인 변이값이에요. 상대적 저항값이에요. 값을 우리는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흙의 전단 강도라고 적혀가 있으면 강도죠. 최대 저항값이죠. 절대적인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히빙 한번 봅시다. 요거. 이번에 우리 예상 문제에 히빙이 들어가 있죠. 히빙이. 안 들어있나? 없습니다. 없네. 그래서 상관없고. 히빙 그림 그리면 선생님들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화살표를 어떻게 긋습니까? 이렇게 긋죠.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긋죠. 이렇게. 이런 그림 보셨죠? 선생님 질문입니다. 이게 S일까요? 이게 S일까요? 이게 S겠습니까? 이 화살표가 S겠습니까? 전단 강도를 우리는 S라고 표현하고 전단 응력을 타우라고 표시하죠. 그건 알죠. 이건 알죠. 진짜.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말? 이건 알죠. 그죠? 이게 S겠습니까? 이게 S겠습니까? 이게 타우겠습니까? 정의를 잘 봐요. 최대 저항력을 강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S일까요? 이게 S일까요? 안 깨지려고 저항하는 힘이 어떤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대 저항력이에요. 히빙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죠. 맞습니까? 이거 그냥 상식인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D라고 했을 때, 이게 D라고 했을 때, 그림장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몇 D에서 히빙이 일어납니까? 2D에서 일어나요. 2D에서. 2D 지점에서 히빙이 올라와요. 이 근입장 길이의 2배 지점에서 회전해서 올라와요. 이게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히빙이 상식.
정말 상식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상식이고, 나중에 힘이 나오니까 그때 대충 적어 놓으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 깨지려고 하는 힘, 이 저항력이 S예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깨려고 하는 힘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당 능력이라는 걸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전당 능력 여기에 적어야 된다. 여기. 이걸 가지고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뭣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완전 기본입니다. 그림을 뭣도 모르고 그리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하려고 하는 최대값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S라고 부릅니다. S. 스트렝스 값이죠. 스트렝스. 자, 그 다음에 전단 강도가 나왔으니까, 자, 전단 강도라는 공식의 문제죠. 맞습니까? 이 공식의 이름이 정해져가 있죠. 무슨 공식입니까? 공식의 이름이. 쿨롱의 법칙이죠. 그 2번에 나와 있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습니다. 대제목이 1번이 되고, 대제목 2번은 쿨롱의 법칙이 되죠. 그죠? 쿨럼스로우 되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을 하니까 우리가 아는 쿨롱의 법칙 이렇게 적습니다. S는 C 플러스 시그마 델타에다 다 탄젠트 파이라는 걸 적습니다. 그죠? 공식이 나왔네. 박스 떼기 갈기네. 법내 정례. S는 강도요. C는 점착력이요. 시그마 델타는 유효응력이요. 그죠? 탄젠트 파이는 뭡니까? 탄젠트 파이는 마찰력이요. 파이는 뭡니까? 내부 마찰 각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례를 쭉 적어주죠. 그냥 밑에 법례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옆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단 시험 돼 있는데, 전단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 책에 있는 그 3번 있죠? 3번이 어디로 가야 돼? 3번이 뭘로 가야 돼? 일로 와야 되죠. 일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빠졌죠? 여기 얘가 빠졌죠? 얘가. 얘 제목 뭔지 아시겠죠, 소영이? 소영이 3번 뭐라 적어야 돼? 전단 강도가 흙에 미치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전단 강도가 낮으면 지지력이 낮고, 전단 강도가 낮으면 투수계수 높고, 전단 강도가 낮으면 간극비가 높고, 뭐 요따구로 지어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 밀도는 어떻게 돼요? 상당 밀도가 높으면 지지력이 높고 상대 밀도가, 상대적인 밀도가. 전단 강도가 높을 때 상대 밀도는 어떻게 되냐고. 높죠. 상대 밀도 값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죠? 예민비 값이 크다. 그럼 뭐겠어요? 전단력이 작다. 그렇죠. 예민하다는 소리잖아. 예민하니까 예민비 값이 크겠지. 틱스트로피 영상이 잘 일어난다. 이건 예민비가 높다라는 말입니까? 낮다라는 말입니까? 높다라는 말이겠죠. 예민하다는 말이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단 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단 강도에 강도라는 거와 응력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최대 저항력이란 이 단어는 모든 강도가 들어가는 용어에는 다 쓴다는 거예요. 최대 저항력, 강도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게 최대 저항값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라고 들어가는 거는 강도기 때문에 여기라고 적은 거예요. 값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그 핵심 키워드는 이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처음이니까 이러지. 가능면, 저항, 전단, 저항력 최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어가 빠진 건 뭐예요? 지금 이 정의가 틀렸잖아. 왜 틀렸어요? 틀린지도 모르고 적으니까 맞는지 뒷도 뺏기죠. 씨, 진짜. 그냥 틀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원칙에 어긋났잖아. 숫자가 응?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적어야지. 흙에서, 흙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빠졌잖아요, 이거. 흙의 파괴 가능 면에서. 그럼 확인해 보란 말이야. 꼭 자기 정의에다 확인해 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있나, 이게 있나, 이게 있나. 전단,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강도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거를 했잖아. 이게 들어왔죠? 맞아, 안 해요?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없잖아, 이거. 그럼 이거 넣어야지. 이거 넣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 들어갔죠? 아, 대충 정의가 완성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그냥 좀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좀 적지 말아요. 제발 좀. 시키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줬어. 이거 이렇게 쓰라고. 내가 지금 10대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만. 선생님, 똑같은 말만 10대 번 하고 있어요. 확인해라. 또 확인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뭘 확인해라? 각각의 단어가 제시된 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뺏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브노트 그렇게 작성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 였는다, 법내 집어 였는다, 뭐 적는지 안다, 4번에.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게 이걸 시험으로 봤을 때의 종류죠. 시험의 종류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돼요. 왜 됩니까? 4번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종류를 넣어도, 이걸 모르겠으면 종류 외우기 싫으면 적지 말아요. 그럼 뭐? 딴 거랑 비교하란 말이에요. 전단 응력이랑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다라니. 자, 31번 하면서 옆에 있는 3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마찰각이죠. 내부 마찰각의 정의를 보시면, 잠시만요. 있죠. 자, 내부 마찰각과 안식각의 정의를 보시면 내부 마찰각이라는 거는 흙 속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과의 관계식 S 이꼬로 C 플러스 시그마 델타, 시그마가 빠졌죠. 시그마 델타라는 게 빠졌죠. 이거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점이 빠졌죠. 탄젠트 파이가 이루는 직선이 수직 응력축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돼가 있고 밑에 안식각 보십시오. 안식각이란 안정된 비탈면과 원지변이 이루면 사면의 각도를 말한다. 답을 요따구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지금 문제를 보세요, 선생님. 내부 마찰각과 안식각이라고 돼가 있죠? 맞습니까? 이건 뭐 하라는 문제예요? 비교하라는 문제죠. 그럼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봐야 되지. 그러니까 내부 마찰각의 정의는 거기 있죠? 그죠?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직선이 수직 응력축과 이루는 각도예요. 맞습니까? 틀렸죠.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제발. 수영님, 잘 보세요. 내부 마찰각이라 했잖아요. 문제가 맞습니까? 내부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흙 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입니까? 잊지 마세요. 정의는 그 단어들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흙 속에 수직 응력과 전당 응력과의 관계식에서 수직 응력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내부 마찰각이라고 불러요. 이걸 요약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식각의 정의를 보면 그 첫 번째 줄 뒤에 그건 있죠. 이건 뭐 더 이상 압축할 것도 없어요. 안정된 비탈면과 원지원이 이루는 흙의 사면 각도. 끝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자 보세요. 정의를 두 개를 내부 마찰각 and 안식각. 정의를 적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죠? 1번, 2번 적을 거예요. 그죠? A가 내부 마찰각이 될 것이고, B가 안식각이 되겠죠? 그럼 대제목 2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제목이 뭐가 되냐고? 비교표 되겠죠? 비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줄을 이렇게 끊겠죠?
그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게 1번에 가야 되죠. 그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흙 속에 뭐겠습니까? 작용. 장소보다는 여기 좀 나았을 거예요. 장소는 좀 후지잖아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흙속 이렇게 적을 겁니까? 설마 이 안에? 토중이겠죠. 그죠? 그죠? 토중이고, 이건 뭡니까? 토산. 아까 거기 적혔잖아요. 뭐라 적혔습니까? 비탄. 비탈민이라 적혔습니까? 거기에. 예? 삼. 그렇죠. 바로 이거는 사면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면에. 흙의 사면에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토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님들이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이제 그다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밑에 거 책 보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지금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뭐가 제일 핵심인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는 알아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안식각에 3번 보세요. 흙파기 경사각은 안식각의 2배로 한다. 뭐, 요건 기본이겠죠? 뭐, 요런 거 줄 거 놓고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그 안식각에 대해서 15년도 전반기 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33번 보시면, 그죠? 한 번 더 나와가 있습니다. 안식각이라는 애가. 맞습니까? 안식각, 휴식각이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각이라는 애하고 내부 마찰각이라는 애를 그러면 여기서 비교했죠? 그럼 안식각이라는 문제의 대제목 뭡니까? 4번이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부 마찰각과 안식각의 비교가 들어가면 되겠죠? 짧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교표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3번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왜? 32번에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33번은 그거 쓸 때도 뭡니까? 이거 우리 서브노트 할 때도 뭡니까? 제목만 쓰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리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할 때는 앞에서 나왔던 거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적고 뒤에도 적어놨죠. 그런데 선생님이 정리할 때는 안식각 한 번만 보면 되잖아. 안식각 뒤에 33번을 보고 만약에 33번을 내가 그냥 탁 넘겼는데 33번 보는데 모르겠어. 그럼 뭘 봐야 돼? 32번을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거 왜 또 정리하냐고.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제목만 적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업노트 정리할 때도. 자, 다시 여기서 원상 복귀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어디까지 했노? 간극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율 있죠. 함수율. 자, 3번에 보시면 흙의 함수비대가 있죠. 함수량은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중량을 나타낸 것을 일반적으로 함수비로 표시하며 토립자의 중량에 대한 수분의 중량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함수비라고 한다. 맞습니까? 이걸 함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립자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으로 잡는다. 그 밑에 WS 보세요. 토립자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립자의 중량이란 거는 어디에서의 중량입니까?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토립자의 중량이란 거는 110도의 온도에서 노건조한 중량입니다. 이 토립자는 110도입니다. 우리가 노건조했다라는 말은 전부 다 110도입니다. 110도. 아시겠죠? 110도에서 노건조한 중량이다라는 거 알고 함수비의 감수 대책, 물을 줄이는 거죠. 흙에서. 그럼 무슨 공법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수나 탈수 공법 쓰는 거겠죠. 물 빼는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 공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배수나 탈수 공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 4번에 상대 밀도입니다. 흙 쌓기 현장에서 사질도,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상대 밀도는 사질도입니다. 사질도. 핵심이 이 단어입니다.
사질토는 다짐을 하죠. 맞습니까? 점성토는 뭘 합니까? 안밀을 하죠. 안밀. 그죠? 그래서 사질토의 다짐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다짐 후 느슨한 상태인지 조밀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그죠? 밀도를 말한다. 상대 밀도의 공식, 간극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건조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상대 밀도의 활용대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많죠? 맞습니까? 외우면 좋습니다만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소영이. 상대 밀도 공식이죠. 대중 3번은? 공식이 상대 밀도에 미치는 영향? 공식이? 뭐가? 어떻게 돼요? 대중 3번은? 뭡니까? 상대 밀도 흙에 미치는 또 흙입니까? 상대 밀도가 사질토에 미치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사진도 동그라미 쳤어요? 안 쳤어요? 내가 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 밀도가 이건 흙이 아니야. 그냥 흙이 아니야. 사질토에 적용된다 했잖아. 사질토에 미친 영향,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질토의 다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뭘 적어야 되는지가 정해 있잖아. 보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 밀도가 흙의 그 사질토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상대 밀도가 높으면 투수성이 낮아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상대 표준관입시험 N치와 상대 밀도라고 해서 적어놨죠. 그죠? 사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좀 갑자기 언밸런스 하긴 한데 상대 밀도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적는 게 좋겠어요, 소영이? 이 문제에 맞추려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N치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거 제목으로 이걸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적는 게 대제목이 좋을까요? 상대 밀도와 표준관입 관계의 관계. 응? 상대 밀도와? 표준관입시험과의 관계. 아니죠. 표준가입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라 해야 돼?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상대 밀도에 따른 집안의 상태 변화라든지 상대 밀도에 따른 집안 상태라고 딱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치를 다 빼버리면 돼, 밑에 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 밀도 0에서 15는 대단히 느슨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모든 대제목은 그 문제와 관련 있게 적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생뚱맞잖아. 갑자기 표준가입시험이 왜 나오냐고, 여기에.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난 뜬금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 아이템이죠. 무슨 아이템이란다. 엑스트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5번 흙의 연경도입니다. 이번에 시험 나왔죠? 연경도하고 워커빌리티에 대해서 물었죠. 이번 시험에. 그죠? 성에 연경도하고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필요 없고. 그죠? 연경도 나오면 선생님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뭡니까? 에트버그 한계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탁탁탁탁.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안 물었단 말이야. 연경도와 워커빌리티에 대해서 물었어요. 워커빌리티. 이 연경도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컨시스턴시죠. 이 컨시스턴시하고 워커빌리티를 흙에 대해서 물었을까? 앞에 흙이라는 단어가 없죠? 흙에 워커빌리티 이런 말 안 쓰죠? 트래피커빌리티는 써도 워커빌리티라는 단어 안 쓰잖아. 그럼 이게 콘크리트를 물은 거야. 그죠? 이 연경도하고는 달라. 그래도 시험은 못 나올 거예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컨시스턴시하고 워커빌리티 차이가 뭡니까? 컨시스턴시하고 워커빌리티 차이가 뭡니까? 작업성하고 시공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연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두 개 물었으니까 분명히 요 형태야. 그죠? 요 형태야. 그러면 consistency의 정의를 적고 workability 정의를 적고 consistency에 대해서 적고 두 개를 A, B를 비교를 하겠죠. 1번에 뭘 비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능 개선의 주체예요. 성능 개선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 성능 개선의 재료가 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연경도라고 하면 뭘로 조정하는 겁니까? 연경도를. 여기서 생각해봐요. 연경도. 흙하고 똑같으니까. 물로 조정하죠. 물로 조정을 하는 게 컨시스턴시예요. 그러니까 물결합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해버려요. 근데 워커빌리티라고 하면 뭡니까? 공사에 제반되는 모든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숙련도가 높은 인간을 쓰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를 쓰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죠. 이건 연경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공사에 작용되는 모든 주체들이에요. 모든 물건에 대한 것들의 성능을 표시하는 게 워커빌리티예요. 이 워커빌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컨시스턴시는 오로지 배합에 관련된 거예요. 배합에. 배합비가 좋아서 컨시스턴시가 좋아지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는 것이지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고 해서 컨시스턴시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작업 잘 한다고 해서 이게 콘크리트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컨시스턴시와 워커빌리티의 차이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면 거의 사람들이 똑같이 쓰거든, 그거를. 컨시스턴시가 좋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낸 거야. 차이가 명확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워커빌리티 안에 컨시스턴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의 연경도 보시면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책에는 저는 그렇게 표시했는데 18년도 중반기 때 이번에 나왔다라고 저는 표시는 했는데 사실 이걸 물은 건 아닌 건 알겠시겠죠? 그죠? 그냥 콘크리트였다. 자, 정의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건조한 흙에 물을 가하면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 다음 줄에 이들의 변화하는 한계를 연경도 또는 에트버그 한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경도에는 SL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가 있다라는 거. 각각의 함수비의 양에 따라서 최적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죠.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자, 용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 선생님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있죠.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X축과 Y축을 뭔지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X축과 Y축이 뭔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기가 함수비죠. 그리고 단위를 꼭 적도록 노력하세요. 단위를. 있으면 단위를 꼭 적도록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최적이죠. 그죠? 최적이고 여기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세제곱이죠.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더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센티미터 세제곱 단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경도가 갑니다. 요 딱으로. 다다다닥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체, 반고체, 소성이 있고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 상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성이니까 수축 한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성 한계, 소성 한계, L이죠. 그 다음에 액성 한계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쓰면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못 썼어요. 왜 못 썼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안 해. 이기적으로 답을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으로 답을 쓴 거예요. 내면 아는 답을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공통적인, 만국 공통어니까 다 알겠지. LIC 네 생각입니다. 채점하는 나는 그걸 볼 생각이 없어요.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쉬우니까 여기에 법리를 적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한글로 적어야 돼. 아예.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선생님, 그래프는 우리가 폭이 이 정도 되죠? 14cm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래프를 너무 길게 뺄 수는 없죠. 그래프를 그리고 옆에 범례를 적어주면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공간 자체를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유의할 사용은 이 각각의 변곡점이 항상 발생하죠. 예를 들면 선생님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응력과 변형률 선도인데 고강도 철근의 응력과 변형률 선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가서 약간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일 정도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요따구로 그리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파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딱 해가 표시해 주죠. 맥스 극한 강도.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그 다음에 그냥 구라로 한 개 더 해주죠. 이렇게 탄성 범위 딱 적어주죠. 어떤 게 있어 보이냐고 그래프가. 어떤 게 있어 보이냐고. 그래프도 그림입니다. 그림이 있으면 뭡니까? 설명이 중요하대죠. 그 나는 다 알지만 남들도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놓으십시오. 어차피 내일이면 까먹겠지만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을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시고 변곡점에서는 반드시 표현해 주세요. 뭔가 도해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빤하지만 설명을 5개 이상 적으랬죠. 1, 2, 3, 4, 5, 6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모든 그림은 5개 이상 그리는 거예요. 5개 이상. 아시겠습니까?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글자라도 넣으세요. 적을 거 없으면 콘크리트라도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흑의 영역도 그래서 수축한 게 있고 소성한 게 액성한 게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소성지수가 있고 액성지수가 있고 자 소성지수라는 거는 지금 LL과 PL 사이죠. 이게 소성지수예요. 소성지수. 그죠? 그 다음에 액성지수라는 거는 PI하고 그죠? PL의 사이고 그럼 이 사이에도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이에도. 그러니까 PL하고 SL 사이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뺀 값을 그러니까 PL 마이너스 SL을 뺀 것을 우리는 SI 수축지수라고 합니다. SI 지수라고 해요. 수축지수. 이 책에는 안 나와가 있죠? 그죠? 공식이 이거예요. SI는 PL의 마이너스 SL이에요. 이걸 우리는 수축지수라고 부릅니다. 수축지수. 이 수축지수는 뭐에 하냐면 이 수축지수가 크다라는 거는 수축지수가 크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축지수 값이 크려면 요거 빼기 요거니까 요거 사이가 간격이 크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야지 값이 커지겠지. 그 말은 즉 뭡니까? 수축할 때 팽창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수축지수가 크면 얘가 증가하면 팽창도가 커집니다. 팽창도가. 흙의 팽창도가 커지는 거예요. 평성도가 같이 상승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같이 적어놓으세요. 맨날 그놈의 액성지수 적지 말고 그죠? 이 표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이거 외우기도 쉽잖아 이거. 여기 요 사이 소성지수, 요 사이 액성지수. 소성지수는 뭘 합니까? 소성지수. 반죽에 대한 질기를 말하죠. 반죽에 대한 질기. 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팽창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 그려놓으세요. 그래프에다가. 그 그래프 좀 푸시게 그렇게 그냥 그려놓지 마시고. 그냥. 자, 그래서 수축지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단어를 알아보고 갑시다. 선생님들. 자,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지수들이 나옵니다. 지수. 이건 자 지웁니다. 예, 필요 없으니까 요거. 수많은 지수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지수, 인덱스라고 붙어요. 소성지수, 수축지수, 액성지수, 또 뭐 있노? 저 뒤에 총론에 가도 또 뭐 있지? 코스트 슬로프 그런 건 아니고 또 무슨 지수가 있더라?
우리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이런 단어, 지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 지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뭘 이야기하냐면, 무엇과 무엇의 차이값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빼기입니다. 빼기. 뭐 빼기 뭐입니다. 차이값입니다. 지수라는 거의 정의가 뭐와 뭐의 차이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소성지수는 뭐와 뭐의 차이값입니까? 그죠?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의 차이죠. 그 다음에 수축지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소성 한계하고 액성 한계의 차이죠. 맞습니까? 액성 지수는 뭡니까? 액성 지수는 함수비하고 소성 한계의 차이값에 비해요. 차이값에다 소성 지수에 비해요. 그러니까 뺀 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지수라는 걸 쓰게 되면 원래 이 공식이 액성 한계의 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PI분의 WN의 마이너스, 이게 지금 보면 PI분의 PL이에요.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이게. 그걸 합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합해 놨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와 얘의 차이값이에요. 얘와 얘의 차이값이에요. 원래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이거로 나눈 값에 대한, 이거를 이거로 나눈 것에 대해 차이예요. 그게 지수의 정의입니다. 지수의 정의. 지수의 정의는 A와 B의 차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의 차이값이다 라고 항상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액성 한계, 아까 했던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보시면 소정지수. 지금 12쪽하고 13쪽을 보시면 같은 그래프인데도 그림이 다르죠. 차이 느끼겠습니까? 하나는 직선으로 쭉 가죠. 하나는 꺾어 들어가죠.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꺾은 게 맞습니다. 꺾은 게. 그러니까 이쪽에 우측에 틀렸습니다. 그림이. 자, 정의를 보시면 7번의 소성지수의 정의를 보시면 소성지수란 흙이 끈기가 있고 반죽할 수 있는 소성 상태에서 함수비의 범위를 가리키는 지수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적으면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정확하게 적으면 이 단어를 써서 흙이 끈기가 있고 반죽할 수 있는 소성 상태에서의 함수비의 범위를 가리키는 지수로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적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정의가 뭡니까? 이거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의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단어 안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성지수의 용도 보시면 세립토의 흙이 분류해서 사용된다. 세립토라는 애가 또 나왔네. 세립토라는 애가. 그죠? 세립토가 뭐라겠습니까? 세립토. 실트질 이하의 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흙입니까? 소성지수는 주로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점성토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단어를 이해하려면. 전단 강도 증가를 추정한다. 세립토의 유동화 현상을 규명한다. 액성지수 있죠. 흙의 안정성을 판단한다. 컨시스턴시 지수대가 있죠. 당연한 말이겠죠. 지금 컨시스턴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다음에 활성도를 구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42번을 봅니다. 문제 42번을 보시면 쑥 넘어가서 42번을 보세요. 자, 방금 나왔던 단어인 활성도에 대한 단어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활성도라는 거는 활성도의 정의는 밑에 공식을 보세요. 공식을 풀면 정의가 되죠. 그죠? 활성도의 정의라는 거는 소성지수와 공식을 보면서 이해하세요. 그 위에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소성지수와 그 2마이크로보다 가는 입자라고 적혀있죠. 맞습니까?
그거를 점토입니다. 그게 점토예요. 점토의 중량 백분율인데 그냥 그거 더 유식하게 적은 거예요. 유식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소성지수와 점토 입자의 함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우리는 활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소성지수와 점토 입자의 함유율 사이, 그러니까 중량 백분율이라고 해도 되고, 함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우리는 활성도라고 합니다. 활성도. 이게 활성도의 정의입니다. 공식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요건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다시 넘어가시고 활성도의 정의만 보시면 밑에 공식 잘 보셔야 되겠고, 아까 42조에서 그거 한번 보죠. 2마이크로보다 가는 입자의 중량 백분율에 대한 소성의 지수 B로 나타내며, 그죠? 그게 줄 거세요. 1.25 이상 활성이 강력하고 0.75 이하는 활성이 약하다고 한다. 활성도가 좋다는 건 1.25 이상이고 약한 거는 0.75고, 그럼 0.75부터 1.25 사이는 뭡니까? 보통이라는 소리겠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죠? 자, 문제 8번입니다. 토질 조사의 종류죠. 토질 조사의 종류. 요거는 그냥 앞대가리만 따서 외우는 겁니다. 토질 조사의 종류라는 거는 지하 탐사법, 보링, 사운딩, 샘플링, 토질 시험, 지내력 시험 있죠? 여기 외울 때 SBS 토지 내가죠. SBS 토지인데 SBS 토지지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죠? 샘플링, 사운딩, 볼링, 그죠? SBS죠. 우리 SBS 방송국 있는 SBS, 그죠? 그다음 토지, 드라마 이름 SBS에서 토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드라마 이름 토지죠. SBS 토지 시험, 지내력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만 아시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토질 조사의 종류를 묻기 때문에 토질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보시면 되고, 그 필요성 있죠? 필요성 위에 필요성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정리하지 마시고. 겁나 재미없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토질 시험의 분류 있죠. 다음 페이지. 토질 시험의 분류는 그 물리적 성질 시험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학적 성질이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력 특성 시험이 있다라는 거. 시험 항목 있죠. 시험 항목만 한 번씩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 표를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시험 항목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내 서브 노트에서. 딴 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 넘어가시고, 10번에 지하 탐사법, 집터물이죠.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적 탐사법이 있다. 돼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3번 보세요. 종류에서 물리적 탐사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합니까? 탄성파 단사, 즉 GPR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GPR 테스트. 그죠? 그래서 GPR 테스트를 먼저 한번 보면 문제 11번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문제 11번 보시면 GPR 탐사, 즉 물리적 탐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GPR 탐사는 한창 싱크홀 잘 일어날 때 각광받았었죠. 그죠? GPR에 대해서 싱크홀이 한창 일어날 때 그때 GPR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히트 쳤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또 그전에는 뭐에 대해서 히트 쳤습니까? 옛날에 미군 부대 이전시킬 때 밑에 그 고엽제 묻어놨다, 깡통에 고엽제 묻어놨다, 그거 찾는다고 또 GPR 테스트 그거 막 했었죠. 그때 시험이 나온 게 04년도, 09년도, 그 다음에 16년도입니다. 여기 16년도에는 뭡니까? 싱크홀이었죠. 싱크홀 그때 막 내려앉고 그럴 때, 지하철 9호선 싱크홀 생겼다 할 때 막 그때 GPR 엄청 썼죠. 자,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전자기파 혹은 레이더파를 그 뒤에 적으세요. 집안에 침투하여 레이더파, 전자기파 혹은 레이더파를 그 뒤에다 적으세요. 집안에 침투하여 맨 뒤에 영상화하는 기법을 우리는 GPR 탐사라고 합니다. 핵심 단어는 그죠? 전자기파, 집안 침투,
영상화 기법입니다. 그 단어 넣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즘 또 GPR 탐사를 어디다 씁니까? 또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GPR 탐사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왜 나올 때가 됐는지 아십니까? 양산 단층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층대 뭘로 조사합니까? 제일 처음에 GPR로 갑니다. GPR로 하고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쉘이 깝니다. 그 자리를. 우리나라 까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몇 미터씩 까보죠. 막 5미터, 6미터씩 까지 않습니까? 그 깠다고 그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어디 깠습니까? 그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액상화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게 다 깠죠. 그게 밑에 까봤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최초의 액상화 뭐 이래가지고 땅을 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층대가 존재하는 거 발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GPR이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밑에 것들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GPR 탐사죠? 맞습니까? 뭡니까? 그렇지. 선생님, 대제목 3번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질문 던지면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나와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내가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껍데기를 묻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가 이거 하루에 원래 10대번씩 이야기해요. 수업을 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무슨 껍데기를 쓸 건지를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GPR 탐사 시험시 유의사항, 그럼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GPR 탐사의 유의사항. 뭐겠습니까? 연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시간당이 아니고, 그죠? 초당. 그게 이제 좀 웃기긴 기계마다 다르긴 한데, 초당 30cm 이상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빨간색 개 같은 애를 이렇게, 이거 확 끊으면 안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특징적인 게 없다면 뭐예요? 장비의 상태를 항상 실시 전에 확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쭉 적어주면 답을 쓰는데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거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난다.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뭐 적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되죠. 뭔가 딴 거로. 생각나는 거로. 그럼 뭐로 안 바꾸면 되겠어요? 이 시험의 특징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검토가 빠르다라든지, 그죠? 신뢰도가 있다라든지, 뭐, 요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소님들 머릿속에 어떤 걸 고정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게 만약에 내가 아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미리 습득을 해놓은 애들은 그 공식 그대로 달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는 그와 유사한 다른 거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험의 특징을 적으면 점수는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의 특징이라는 애는 점수는 잘 안 나와. 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6점까지는 어떻게든 도달하죠. 우리가 노리는 거는 왜? 9점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낮추는 거니까. 8점을 노리고 7점을 받자라는 주의니까. 그죠? 특징을 적더라도 6점은 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것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소형들한테 중요한 건 그거라니까. 지금. 넘어가시고. 보링입니다. 보링. 자, 이제 보링에 대해서 하는데, 자, 보링입니다. 우리는 보링을, 그죠?
보링이라는 거는 시험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하는데 시험이라 보면 안 되겠죠. 보링은. 보링. 한마디로 말해서 천공입니다.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의 행위를 우리는 보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뚫리는 구멍을 보링이란 천공 행위를 통해서 뚫리는 구멍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어홀이라고 하죠. 보어홀이라고 불러요. 보어홀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천공경이라고 하죠. 천공경. 그죠? 그러면 이 천공경을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말하는 오수식. 오수회충이죠. 오거식. 오수식이 아니고. 오거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이죠. 오수회충이라고 해요. 오수회충. 그죠? 앞대가리만 따서 오수회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이 방법들을 한 개만 단독으로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서 쓰는데, 첫 번째는, 수세회전식, 회전수세식. 그 다음에 암층 충격식 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전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오고래가 뚫어버리면 안 뚫리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같이 뚫어버리는 겁니다. 암층 충격식 같은 경우에는 암층에 도달했을 때 회전수세식으로 들어가면서 암층에만 도달했을 때만 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층에 도달했을 때만 충격을 주는 방식, 그게 이제 암층 충격식, 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10cm 뚫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깊이, 기초 구멍을 뚫을 정도의 높이 정도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링을 통해서, 보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호홀에 하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 구멍을 이렇게 뚫고, 구멍을 이렇게 뚫죠? 뚫은 다음에 이 구멍에 대해서 실시하는 시험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사운딩이라고 부릅니다. 사운딩. 여기서 하는 시험을 우리는 사운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운딩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운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원위치 시험이라고 합니다. 원위치 시험. 원위치 시험이 뭡니까? 성에 원위치 시험. 한 자리에서 하는 시험이죠. 원 위치, 일 위치, 한 위치에서만 하는 시험을 원위치 시험이라고 하죠. 자,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보링이라는 애는 첫 번째 심도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뚫어줘야 하는가? 심도 얼마나 뚫어줘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지중력이 상부 구조물 하중의 (10% 이하로 전달되는 심도입니다. 10% 이하로 전달되는 심도를 우리는 요 심도에 있는 깊이를 뚫어줘야 됩니다. 보링을 합니다. 또는 아니면 기반 안층까지 뚫습니다. 기반 안층까지. 주면 마찰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위에 걸 하고 일반적으로 지지 맞추려고가 되는 기반 함층까지 뚫어버립니다. 기반 함층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계획면. 기초의 계획면에서 또는
깊은 기초, 하단에서 깊은 기초의 하단 1.5b까지 뚫습니다. 1.5b. 기초가 있으면, 그죠? 기초가 있으면 이게 b라고 했을 때 1.5b까지 뚫어줍니다. 1.5b까지. 딱 뚫어줍니다. 1.5b까지. 이야기입니다. 1.5b. 기초의 하단면의 폭에서 1.5b까지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죠. 전면 기초는, 전면 기초시, 매트 기초 말하죠. 하단면 3m가 하단면에서 연암층 3m 이상. (3m) 이상 뚫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m 이상 뚫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링을 할 때 규격을 보시면, 보링의 규격을 보시면, 규격. 전체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X 타입이 있고, AX 타입이 있고, 이스트, 그렇지. 동부산, 농협. NX 타입이 있고, HX 타입이죠. 각각 구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EX 타입이 37.7. 그 다음에 AX 타입이 48. BX 타입이 59.9. NX 타입이 75.7. HX 타입이 98.4. 외우기가 지랄같이 숫자가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요, 여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외울 때는 원래 이거예요. 이스트, EAST 되죠. 이스트, B, 부산. 동부산 NH 농협이죠. 그죠? 동부산 농협이에요. 동부산 농협. 이스트 뱅크 농협이에요. 그죠? 동부산 농협.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동부산 농협. 동부산 농협.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BX를 끊어주는 거는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75.7이라는 요 숫자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75 외워도 돼요. 76 외워도 돼요. 이거 그냥 76 정도 되면 이 밑으로는 어떤 시료가 뚫었을 때 구멍의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떤 직경의 시료가 나오냐면 불교란 시료가 나옵니다. 불교란. 그리고 이거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 표본들이, 샘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교란 시료가 나옵니다. 교란과 불교란의 기준이 되는 게 75입니다. 75. 그래서 BX 타입, NX 타입이 75이기 때문에 NX 타입부터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어요. NX 타입부터.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보링의 간격은 세 번째 간격. 자, 한 개 아셔야 되는 게 책들마다 이게 적혀 있는 게 다른데 어떨 때는 이게 대문자로 적혀 있는 애들이 있고요. X가 소문자로 적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W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또 W가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별로 상관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간격을 보시게 되면 불규칙 토층에서는 15m 간격으로 뚫습니다. 15m. 불균일을 하기 때문에 15m 간격으로 뚫고, 그 다음에 보통의 토층에서는 30m 간격으로 뚫습니다. 30m 간격으로 뚫고, 규칙적인 토층에서는 50m 간격으로 뚫습니다. 50m. 이렇게 뚫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한 공당 최소, 한 현장당 최소 4개 이상을 뚫어줍니다. 4개 이상을. 4개 이상 뚫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링을 통해서, 이 보링이라는 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보링이라는 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보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표준 관입 시험을 합니다. 보링을 뚫고 표준 관입 시험을 해요. 표준 관입 시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베인 테스트를 합니다. 베인 테스트를 실시해요. 세 번째, 시료 채취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공내 제하 시험을 합니다. 공내 제하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내 수위 측정이나 토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질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는 적어 놓더라도 소행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적어 놨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냥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요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런 거. 시료 채취하는 거라든지 이거, 이 비드의 직경이죠, 이게. 비드, 이게 뭐냐면, 비트의 타입이에요, 이게. 비트의 타입이라고 하는데, EX 타입, AX 타입, BX 타입, NX 타입, 그죠? HX 타입,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는 교란과 불교란의 기준이 되는 요거 두 개 정도는 외워주면, 직경에. 요거는 얼마입니까? 60이죠? 60. 요거는 뭡니까? 그냥 쉽게 하면 75죠? 앞대가리 따버리고, 뭐 76 해도 되는데, 그건 뭐 5자로 외우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60하고 75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답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요거. 자, 이게 이제 보링이다. 그 종류 보시면 오수회충, 아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종류 보호구를 뚫는 방법의 종류 오수회충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 사운딩을 보시면, 그러면 이 보링을 통해서 이 실시하게 되는 게 아까 사운딩이라고 했죠. 그럼 사운딩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지금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콘 간입 시험, 스웨덴식 사운딩 있죠. 여기서 이번에 베인 테스트는 현재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시 안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베인 테스트가 어디 있나? 그냥 나오지도 않죠. 아예. 베인 테스트 보시면 없죠. 그냥 베인 테스트는 쓰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 그죠? 내면 나쁜 놈이 새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콘 간입, 표준 간입 시험 많이 사용하고요. 콘 간입 시험, CPT 시험이야죠. 컴페네트레이트 테스트라고 하죠. 요거까지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콘 간입 시험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씁니까? CPT-U를 하죠. CPT-U. 그죠? 지지력하고 간극비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CPT 시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스웨덴식 사운딩. 아예 안 씁니다. 아예. 그죠? 이 기계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추 무게가 100kg이라고 하는데 겁나 무겁겠죠? 그죠? 한번 어디 있는지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사운딩이라는 애가 도대체 사운딩이라는 애는
원위치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사운딩이라는 그러면 시험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책에 있는 4가지는 버리셔야 돼요. 다시 그냥 외운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종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사용한 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SPT, 스탠다드 페네트레이터 테스트에서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죠? SPT 시험이고 두 번째가 CPT, 아까 얘기했죠? 콘 페네트레이터 테스트에서 콘 간입 시험입니다. 요거까지는 책에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PMT입니다. PMT. 프레셔 메타 테스트입니다. 공내 수평 제하 시험입니다. 공내 수평 제하 시험. PMT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BST입니다. 보어홀 셔링 테스트입니다. 공내 전단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ST입니다. 소닉 테스트입니다. 음파 시험이겠죠? 탄성파 시험. 요 5가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5가지만. 요 5가지.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내 수평제 하시면 그 공 자체에 보호를 한 다음에 가압에 프로브를 듭니다. 가압에 공기를 넣어서 가압에 프로브를 둬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공내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시험. 그래서 공평면에서 수평면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PMT, 프레셔 메타 테스트라고 부르고 공내 수평 제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BST 같은 경우에는 공내 전단 시험입니다. 공내 전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점착력하고 얘를 가지고 점착력하고 내부 마찰각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소닉 테스트는 탄성파 시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음파를 보내서 그 음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는 소닉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PMT하고 사실은 얘가 제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2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문제 14번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표준 간입 시험. 자, 정의를 보시면 표준 간입 시험 샘플러, 스플릿 스푼 샘플러라는 단어를 쓰죠. 스플릿 스푼 샘플러, 스플릿 샘플러라고도 부릅니다. 표준 간입 시험용 샘플러를 쇠막대기에 끼우고 750mm의 높이에서 63.5kg의 떨공이 자유낙하시켜, 그죠? 300mm 간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기수 N치를 통해 뭘 구하는 시험입니까? 지지력을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지력을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주로 모래 집안에 사용된다, 사질토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정의는 2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사질토에서 이렇게가 시작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주로 사질토에서 그 다음에 붙이면 되죠. 표준 간입용 샘플러를 쇠막대기에 끼우고 750mm에서 63.5kg 떨공이 자유낙하시고 300mm 간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개수 N치를 구하는 시험대가 있다라는 거.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거기 나와 있나? 없죠? 자, 거기 보시면 그 옆에 그 보링공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보링공 직경이 65에서 150mm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65에서 150mm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샘플러 보세요. 샘플러 슈의 높이가 75mm죠. 그죠? 이 폭이 얼마겠습니까, 이게? 대충 한 50mm 되겠죠? 대충 폭이. 요 직경이 말이에요. 직경이. 슈의 직경. 50mm 정도 안 돼 보입니까? 그게 대충 한 50mm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50m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여기 BX 타입으로 뚫을 수도 있죠. BX 타입으로. 그래서 지금 직경공이 65라고 나와 있죠. 65. 65짜리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링공이 이렇게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NX 타입으로 뚫어버립니다. NX 타입으로.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을 할 때는 보통 불교란 시료를 채취해요. 일반적으로. 불교란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거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알아야 될 게,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삼각형에 이렇게 윈치를 걸어서 이렇게 돌도록 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런 거 안 쓰죠? 요거 삼각대 나아가서 안 하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예? 이동요? 어떤? 보통 지게차에다 답니다. 지게차에다 달아가지고 때려봅니다, 그냥 지게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앞에 데려가 놓고 유압잭 하나 달아가지고 다다다닥 뚫어보면 끝나봅니다. 그 시기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삼각대 그거 보면 뭐로 잡았더니 노킹 헤드가 있고 그렇게 돼가 있는데 노킹 헤드는 달려있죠. 근데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딱 매달고 지하철가 와가지고 딱 그 장치 장착해가 딱 대놓고 보링한 구멍 앞에 서서 그대로 두드려 버립니다. 그럼 몇 초 걸리도 않아요. 그냥 다닥 두드리면 30분 다 두드려 버립니다. 그냥 혼자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딴 그림 그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우리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만 그리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짧게 그리더라도 이거 그냥 생략 표시 있잖아요, 요거. 그죠? 생략 표시 하시고 샘플러 두시고, 그죠?